내가 사람을 시험할 자격이 있었을까? 진짜 시험대에 오른 건 나였다. 나는 숫자와 확률로 세상을 읽어왔다. 그래서 사랑을 확률의 문제로 생각한 적도 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은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확률표를 펼쳐놓고 장기 투자처럼 사람을 검토했다. 어떤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고 어떤 자산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된다. 그 규칙으로 내 산도 설게 되었다. 내 아들은 다르다. 그는 숫자보다 사람의 맨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돈을 숨긴 채 평범한 척 연애를 시작하는 이유가 그의 방식이었다. 여러 번 연애를 지켜봤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들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그 문장은 아들의 가슴에 짙은 금을 그었다. 아버지로서 나는 아들의 균열을 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타이틀을 벗고 사람으로서 예비며느리를 직접 보겠다고. 그래서 나는 백반집을 빌렸다. VIP룸이나 호텔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낡은 간판, 파랜 메뉴판, 김 서린 유리창. 정장 대신 앞치마를 둘렀다. 겉으로는 연극 같았지만 속으로는 시험이 아니라 관찰을 원했다. 정문이 열렸을 때 예비 며느리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다. 화려하지 않고 꾸미지 않았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물컵을 정성스럽게 두 손으로 받고는 조용히 인사했다. 손이 참 따뜻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온도가 아니라 태도를 말한 것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일부러 작은 불편을 만들어냈다. 반찬을 늦게 내고 국 간을 조금 이상하게 맞추고 계산을 일부러 더디게 했다. 사람은 어떤 압박에서 제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라고 배웠다. 압박을 줘보자고 생각했다. 예비 며느리의 반응은 의외로 단단했다. 오늘은 새로운 맛이네요. 라는 말과 함께 웃었다. 짜증을 내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나는 물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지 않소?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하루를 책임지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은 비난도 칭찬도 아닌 정직한 판단이었다. 그 정직이 더 아팠다. 장사가 끝난 뒤 주방 서랍을 뒤져보면 작은 쪽지들이 보였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손글씨로 쓰인 날들이 쌓여 있었다. 돈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남긴 흔적이었다. 나는 그 흔적들이 불편한 자극으로 다가왔다. 내가 무엇을 시험했다고 생각했는가? 라는 자기 질문이 계속되었다. 어느 비 오는 새벽이었다. 문이 닫혔는데 예비 며느리가 봉투를 들고 다시 문을 열었다. 두유, 파스, 손목 보호대와 한 줄짜리 쪽지. 혼자 아프지 마세요. 그 문장은 친절을 넘어서 책임의 언어였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내가 한 실험이 오히려 누군가의 삶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처음으로 겁이 났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더 깊은 반응을 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큰 시비를 만들었다. 진상 손님을 섭외해 가게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게 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릇을 내던질 때 나는 숨을 죽였다. 그때 예비 며느리가 일어났다. 제가 계산할게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내세웠다. 누군가는 비웃었다. 오지랖이라는 말도 들렸다. 예비 며느리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오지랖이 아니라 감사함이에요. 그 말은 칼날처럼 단호했고 동시에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내 시험이 빈 껍데기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왜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계산이 없어서다. 그 단순함이 내 심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 공시일 마감 1시간 전이었다. 해외 펀드의 움직임으로 주가가 출렁였고 본사에서는 내 서명이 없으면 대형 계약이 무산될 위기라고 연락이 왔다. 내 비서는 휴대폰을 통해 긴급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백반집 주방 구석에 서 있었다. 법무이사가 사람을 이끌고 백반집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지금 즉시 본사로 오셔야 합니다. 결제가 지연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예비 며느리의 눈이 내게로 향했다. 회장님이요? 숨길 수 없었다. 마음으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내게 덫을 놓았다. 그래요. 나는 회장입니다. 그 말은 작은 폭탄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고 머릿속에 질문들이 가늘게 터지기 시작했다. 왜 속였느냐고, 실험한 것이냐고, 사람을 장난감으로 여기냐고. 그 비난은 정당했다. 나는 침묵을 깨고 말했다.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의 공기는 난폭해졌다. 몇몇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쳤다. 그들의 분노를 들으며 나는 내 잘못을 인정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예비 며느리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닌 확신이었다. 사람 마음을 시험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거짓 속에서도 사장님의 진심은 보였어요. 그 말은 칭찬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다. 그건 판단이었다. 예비 며느리는 나를 판결하지 않았다. 대신 내게 기회를 줬다. 바깥에서는 언론이 몰려왔고 SNS는 불처럼 번졌다. 재벌의 서민 체험, 시험의 희생양 같은 문구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나는 회사의 대표라는 위치에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두 가지 무게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사과만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나는 행동을 택했다. 재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상권 보호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네를 지키기 위한 공익기금과 지역 상인 지원 정책을 즉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난 상처가 곧 아물지는 않았다. 며칠간은 험난했다. 가게 앞에 누군가 계란을 던지고 전단지가 붙었고 모욕적인 댓글이 쏟아졌다. 나는 그것들을 직접 치우며 사람들의 분노와 상처를 마주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예비 며느리는 매일 가게로 왔다. 예비 며느리는 나를 용서하려거나 혹은 나를 시험하려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자 왔다. 그날 오후 예비 며느리가 조용히 내 앞에 섰다. 저 아버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그 말은 무게가 있었다. 수많은 계약서의 도장보다 무거웠고 어떤 호칭보다 진심이 담겼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불러다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평생 나는 모든 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사람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진짜 힘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데 있었다. 그 깨달음은 서툴렀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 막의 끝에서 나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는 사람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진 권력은 때로는 돌보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앞치마를 두른다. 다만 이번엔 연극이 아니다. 이번엔 진짜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의 무게가 유한히 버겁게 느껴지는 날에도 누군가의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